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위기 극복과 경제 제도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고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또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용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계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둡게 봤는데요. 이 때문에 위기 극복과 제도약을 주요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내년은 해발 복합 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가지의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채권 시장의 자금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이 회사채에 투자할 때 세제 지원을 해주거나 투자 수요가 높은 국공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TF를 구성해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투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수출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복합위기 상황 속 경제 제도약을 위해 경제계,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 공급자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확 풀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가계대출 건전성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DSR 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대출 족쇄를 풀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8,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 비율은 4, 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 완전히 막혀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 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무주택 실수요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 거래 및 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걷어냈다며 수요 억제보단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등 도심 내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임기 내 270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에서 과도한 공급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청년 가구들이 최저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차인 비율이 높은 이 세대에선 전세자금 대출의 벽도 높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고령 가구와의 주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구의 81.8%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임차 거주 비율 19.6%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청년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인 PIR은 2020년 5.5배에서 2021년 6.4배로 높아졌습니다. PIR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월급을 전부 저축해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20년엔 5년 5개월이었는데 이젠 6년 4개월로 더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월세 보조금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업계에선 2030 세대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최근 정부의 금융지원책은 주로 유주택자에게 집중됐다며 전세 대출에 대한 지원이 적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해를 열흘 남겨놓고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당국과 약속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고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또 저렴한 대출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연말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을 특별 판매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4.45%로 기존보다 최대 2%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최근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K뱅크도 중저신용 고객에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넷은행 3곳 모두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지난달 기준 각각 24%, 40%를 넘어섰으며 K뱅크는 3분기 기준 24.7%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고금리 시기에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빚을 진 사람들이 서둘러 대출을 갚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신산업 진출 인허가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무리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시장이라고 자유라고 말한 정부가 지금 보면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까 자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죠. 인터넷 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중저신용 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연초 13만 원대까지 올랐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 여파에 10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주가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전망도 좋지 않아 당분간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0.38% 내린 7만 8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새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또 경신한 것으로 이는 연초 대비 40% 하락한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매출 악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FN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6,036억 원 적자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대 2조 2천억 원 분기 적자를 전망하고 있어 2012년 3분기 이후 첫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하이닉스 최근의 상황은 이제 재고 자산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차입금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늘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주가 반등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고객사들의 강도 높은 재고 조정으로 의미 있는 수요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모리 업계의 투자 축소와 감산 등 적극적인 공급 조절이 주가 상승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산을 지금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키옥시아까지도 감산을 했는데 감산 안 하고 있잖아요. 삼성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사실은 하이닉스 주가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러시아 전쟁, 또 국내에선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어지며 제조와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중소업계 시장에선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가 개선 방향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경제산업부 설석용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죠. 소상공인들의 지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담겼는데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부담을 덜어줘 재기를 돕는 것과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용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인데요. 국유재산 인지료를 내년 12월까지 감면해주고 내년 6월까지 국가와 지자체 계약을 한시적으로 특례 연장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채무 조정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로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외 국민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릴레이 행사를 개최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업계에선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죠. 오늘 중소기업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흘 정도 남은 건데요. 중소업계에선 이 제도를 일몰하지 말고 계속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 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영세사업체주의 근로자들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일몰 연장 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이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당장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이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그나마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있기에 63만 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일감을 받고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계가 실제 8시간 추가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인에서 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은 추가 연장 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총 91%인데요.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생존 위기에 놓인 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가 66%로 가장 높았고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가 이탈해 인력난이 심화한다가 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이 예상된다가 47.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열흘 뒤부터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8시간 추가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일정대로 이 제도가 일몰하게 되면 각 업장에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이탈, 생산량 감소, 거래 단절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 논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상 8시간 추가 근로제 일몰 연장 여부는 정기국회의 막판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를 흐린다는 이유로 원칙론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 현실론과 원칙론이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최근 국회를 찾아서 이와 관련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둘로 나뉘어서 강론을 펼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23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년에 중소기업계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이동형 사무공간 모빌리티를 선보였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새로운 미래형 공간을 창출하는 모빌리티 개념을 반영한 건데요. 장민선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고속버스와 다를 바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널찍한 사무공간이 펼쳐집니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현대차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국내 최초로 양산형 이동식 사무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면서 이동과 함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개인 업무 공간에서 승객은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센트와 독서 등 업무용 사이드 테이블 등 편의 기능을 탑재해 이동 중에도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새롭게 개발한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하단 보조 테이블에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 등을 배치했습니다. 뒷부분에는 업무용 테이블과 영상 회의 시스템, 소파 등 그룹 협업 공간과 수납 공간을 갖춰 소규모 회의도 가능합니다. 수납함, 옷장 등 공간과 냉장고, 프린터 등의 보조기구를 배치해 사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셈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미래형 공간을 창출하는 모빌리티 개념을 반영해 모바일 오피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오피스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사무실을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시켜 도심 속 빌딩이 아닌 곳에서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치밀하게 기획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모바일 오피스 출시를 통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버스 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BMW 코리아가 공식 출시한 U7 시리즈에는 7 시리즈 최초의 순수 전기 모델인 BMW UI7도 포함됐습니다. UI7은 주행 능력과 정숙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마치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속도를 높이자 차체가 도로에 더욱 밀착하는 느낌이 듭니다.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주행 안정성을 높이고 어댑티드 에어 서스펜션이 속도와 운전 모드에 따라 차량의 높이를 알아서 조절합니다. BMW 7 시리즈 최초의 순수 전기 모델 더 뉴 i7. 더 뉴 i7은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갖추면서도 뛰어난 정숙성을 확보했습니다. i7은 두 개의 전기 모터를 통해 최대 544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4.7초에 불과해 대형 세단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가속 능력을 갖췄습니다. 순수 전기 모델 특유의 정숙한 주행 감각 또한 챙겼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에서도 풍절음, 노면 소음 등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전용 사운드인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을 적용해 운전하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계기판에 보이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계기판을 보는 것만으로 도로 상황과 경로를 알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그런 디지털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랙션 바, 그다음에 샤이테크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BMW 코리아는 내년에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더해 하이브리드 2종과 가솔린 모델을 추가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이 영상권에 올라 큰 추위 없었죠. 하지만 내일은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5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상 동부를 제외한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 많은 곳은 30cm 이상, 제주 산간은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항공기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청주와 대전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속초 영하 7도, 강릉 영하 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경상 동부는 맑겠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상에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이 영하 8도로 계속 춥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